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동화 속에 묘사된 강한 여성의 흔적, 여러분 텍스트 216쪽입니다. 남성에 의한 강한 여성 길들이기,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동화, 약자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할 동화 내용이 지바퀴 부리왕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 동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좀 생소한 분도 있을 겁니다. 제목부터, 그죠? 그래서 이 지바퀴 부리왕의 내용을 일단 소개를 하고 텍스트를 봐야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잠깐 볼까요? 옛날 어느 나라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어찌나 거만한지 청혼하러 온 사람들을 모두 놀림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공주에게 청혼하고 싶은 젊은이들을 모두 궁전으로 초대했습니다. 청혼자들은 신분에 따라 줄지어 섰습니다. 맨 앞줄에는 왕자들이, 그 다음에는 공잡, 후잡, 백잡, 자잡, 남잡,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훌륭한 집안의 젊은이들이 섰습니다. 공주는 줄지어 선 젊은이들을 빤히 들여다보며 한마디씩 빈정거렸습니다. 뚱뚱한 사람에게는 항아리시군, 또 키가 큰 사람에게는 엿가락처럼 늘어지셨어. 목소리 연습도 됩니다. 땅딸막한 사람에게는 한숨을 쉬며 땅딸보님은 굼뜨겠는걸. 이제 우리가 그림 형제 동화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동화를 구연 동화라고도 하죠. 이렇게 읽어주는 거는 사실은 목소리 연습도 되고 감정 연습도 되고 이게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애들한테 들려준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어릴 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헬쑥한 사람에게는 오들오들 떠는 신용을 하며 저승사자님, 절 잡으러 오셨나요? 하고 한 가지씩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맨 앞줄에 있던 왕자가 가장 심한 놀림을 받았습니다. 턱이 조금 휘어져 있었거든요. 어머머! 공주는 배를 잡고 깔깔깔 웃었습니다. 꼭 집박이부리 같군요. 그 뒤로 그 왕자는 집박이부리라는 별명으로 제목이 불렸습니다. 여기서 왔네요, 그죠? 공주의 행동을 지켜본 임금님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많은데 내 신랑감을 고를 수 없단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직접 골라주는 수밖에 없겠구나. 내일 아침 맨 먼저 구걸하러 오는 거지에게 널 시집 보내야겠다. 임금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거만한 공주는 코웃음을 쳤을 뿐입니다. 다음날 한 떠돌이 악사가 창 밑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임금님은 악사를 불러들여 노래를 시켰습니다. 노래를 마친 악사가 말했습니다. 임금님, 온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임금님은 흔쾌하게 말했습니다. 노래가 썩 마음에 드는구나. 노래를 들은 대가로 내 딸을 내 아내로 주마. 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내용 이제 저번에도 나왔지만 이 가부장제사에서 특히 왕이 공주를 마치 자기의 어떤 상품이나 자기의 어떤 부속품으로 이렇게, 그죠? 선물로 준다든지 이런 게 은연중에 이제 어떤 잘못된 관념을, 그죠?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지만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아바마마, 무슨 말씀이옵니까? 무얼 그리 놀라느냐? 맨 먼저 찾아오는 거지에게 너를 시집 보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소리 조금 낮출까요? 공주가 무슨 말을 해도 임금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목사가 불려왔습니다. 공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자리에서 떠돌이 약사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넌 거지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니 내 성에서 살 수 없다. 남편과 함께 떠나도록 해라. 떠돌이 약사는 공주를 데리고 성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무턱대고 걸었습니다. 말도 마차도 없었으니까요. 얼마쯤 가자 큰 숲이 나왔습니다. 공주가 물었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숲은 누구 거죠? 집박이불이 왕자의 것이라오. 왕자를 택했더라면 이 숲도 당신 것이 되었을 텐데. 난 너무 불행해. 얌전하게 집박이불이 왕자를 택할걸. 숲을 지나자 널따란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공주가 물었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초원은 누구 거죠? 집박이불이 왕자의 것이라오. 왕자를 택했더라면 이 초원도 당신 것이 되었을 텐데. 난 너무 불행해. 얌전하게 집박이불이 왕자를 택할걸. 초원을 지나자 커다란 도시가 나왔습니다. 다시 공주가 물었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도시는 누구 거죠? 집박이불이 왕자의 것이라오. 왕자를 택했더라면 이 도시도 당신 것이 되었을 텐데. 난 너무 불행해. 얌전하게 집박이불이 왕자를 택할걸. 떠돌이 학사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에이, 더는 못 참겠군. 왜 자꾸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는 거요? 당신은 내 마누라란 말이요. 마침내 떠돌이 학사와 공주는 낡아서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다다랐습니다.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 낡고 초라한 오두막은 누구 거죠? 나와 당신의 보금자리라오.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집이지. 그런데 하인들은 어디 있죠? 하인이 어디 있겠소? 떠돌이 학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일을 해야 하오. 당장 저녁 식사를 준비하도록 해요. 난 아주 배가 고파요. 공주는 불을 지필 줄도 음식을 만들 줄도 몰랐습니다. 떠돌이 학사가 도와주어 겨우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지요. 며칠 뒤 떠돌이 학사가 버드나무 가지를 갖다 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 일도 안 했더니 양식이 다 떨어졌구려. 당신이 바구니라도 짜서 내다 팔아 양식을 마련해요. 공주는 울상이 된 채 바구니를 짰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가 고운 손을 찔러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안 되겠군. 차라리 실을 잡는 게 낫겠어. 공주는 실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친 실오리에 고운 손가락을 베어 피가 흘렀습니다. 떠돌이 학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것도 못하면 도대체 무얼 하나? 그럼 항아리 장사라도 해봐요. 공주는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나를 본다면 얼마나 고소해할까? 하지만 공주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요. 공주는 시장에 나가 항아리를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항아리를 팔아 그럭저럭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가 장에서 항아리를 파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쌓아놓은 항아리를 와장창 끼어부수고 사라졌습니다. 공주는 겁에 질려 눈물을 훌쩍였습니다. 아, 이를 어찌 남편이 알면 화를 낼 텐데. 공주는 집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딴 데 정신을 팔고 있으니까 그렇지. 떠돌이 학사는 공주를 나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주를 달랬습니다. 그만 울어요. 마침 궁전에서 하녀가 한 명 필요하대요. 거기 가면 부엌일을 시켜줄 거예요. 공주는 부엌대기가 되어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음식이 남으면 공주는 주머니 속 단지에 넣어 가지고 와서 떠돌이 학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의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공주도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결혼식을 구경했습니다. 모든 것이 호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초대된 사람들의 옷차림도 더할 나위 없이 근사했습니다. 이렇게 초라해진 건 다 내 잘못이야. 그렇게 남을 까불지 않았더라면. 공주는 마음속 깊이 뉘우쳤습니다. 잔치상에는 맛있는 요리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종들이 음식을 나누며 공주에게 몇 조각 집어주었습니다. 공주는 그걸 주머니 속에 단지에 잘 넣었습니다. 그때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요. 황금 목걸이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왕자는 공주를 보고 뚜벅뚜벅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와 춤을 추시겠습니까? 어머, 왜 이러세요? 공주는 문 밖으로 뛰어나가려다 왕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청혼했던 집바기부리 왕자였거든요. 집바기부리 왕자는 공주를 끌고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의 단지가 떨어지며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머머, 저 꼴이 뭐람? 왕자님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사람들은 깔깔깔 웃으며 놀렸습니다. 공주는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를 힘껏 밀치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집바기부리 왕자는 끝까지 뒤쫓아와서 말했습니다. 나를 잘 봐요. 당신과 초라한 오두막에서 살던 떠돌이 악사예요. 당신을 위해 내가 모든 일을 꾸몄어요. 항아리를 깨뜨린 것도 바로 나예요. 오만한 당신의 심보를 고쳐주려고 그랬어요.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요. 다 지난 일이요. 얼른 들어가서 우리의 결혼을 축복받읍시다. 공주는 시녀들의 도움을 받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공주의 아버지인 임금님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공주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사랑하는 공주야, 결혼을 축하한다. 참된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이란다. 공주는 환한 얼굴로 집바기부리 왕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어디서 한번 들어봄직한 얘기 같습니까? 처음에 제목만 봐서는 여러분 잘 몰랐죠. 그래서 이 동화에서 보면은 앞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지배자 타입의 강한 여성이 여기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성이 남성에 의해서 지금 지배자 타입의 여성이 오히려 길들여지는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길들여지는 과정이 이 동화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주는 자신과 결혼하려는 남성들을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죠. 그만해죠. 그래서 이제 공주가 남성을 조롱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우리 텍스트에도 보면 나오지만, 자, 이게 이제 공주가 아까 우리 그 동화책에서 일부 나왔지만 그 내용을 한 번 더 보면은, 그녀는 한 남자가 너무 뚱뚱해서 포도주 통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남자는 너무 길고 개얇은 남자는 제대로 걷지 못한다, 이런 말도 하고, 세 번째 남자는 너무 짧아서 짧고 뚱뚱한 남자는 재주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네 번째 남자는 너무 창백해서 창백한 저승사자, 이렇게 말했고, 다섯 번째 남자는 너무 빨개서 수탉이라고 여섯 번째 남자는 등이 곧지 못해서 난로 뒤에서 말린 생나무, 이렇게 말을 했고, 이렇게 모든 남자에게 트집을 잡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녀는 제일 앞에 서 있고 턱이 약간 굽은 착한 왕을
뭐라고 놀렸냐면 어머 이 남자는 쥐바퀴 부리 같은 턱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소리치며 웃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왕이 쥐바퀴 부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다른 그림 형제의 동화들 S와는 다르게 이런 타입의 공주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 남성들에 의해서 어떻게 길들여지는지 우리가 아까 동화 내용을 들었지만 그런 과정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길들여지는 과정을 이제 우리 이 텍스트에서 4단계로 지금 나눴어요. 1단계는 먼저 아버지가 공주가 남성들을 경멸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공주를 이제 벌하지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부장적 그 부권사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보호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버지는 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딸을 초라하게 차려입은 거지와 결혼시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우리가 내용을 다 읽고 나서 생각해 보면 이게 다 계획된 그죠? 아버지의 계획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2단계에서는 남편이 공주로 하여금 이 거만하게 남성을 그 조롱한 죄가 얼마나 큰지 또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를 느끼도록 그렇게 하죠. 초라한 자기가 오두막에 데려가서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으로 공주가 남편과 함께 이제 길을 떠나는데 숲에 이제 그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나누는 대화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 아름다운 숲의 주인은 누구지요? 이 숲의 주인은 쥐바퀴 부리왕이죠. 당신이 그를 택했더라면 이 숲은 당신 것이겠죠. 나는 가련한 처녀예요. 아 내가 쥐바퀴 부리왕을 택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또 초원에서도 이 푸른 초원의 주인은 누구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또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또 이 아름다운 대도시의 주인은 누구지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비참한 신세 그 추락을 절실히 느끼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 와서는 공주가 예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 그 이제 공주가 얼마나 이제 비참한 존재가 됐는지를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광주리 엮는다든지 농부 부인들이 주로 하거나 아니면 그 부인들도 잘 안 하는 일까지 시키게 하죠. 또 버들가지가 손가락을 찌르고 뭐 실잡기도 공주가 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막 피가 나고 손을 베어 가지고 피가 나고 뭐 이런 내용들 그죠? 그래서 뭐 장사도 할 수 없고 또 단지들도 이제 그 술 취한 경기병에 의해서 박살이 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빵 조각과 곡물을 단지에 모아두어야 할 정도로 이제 비참한 처지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공주에서 완전히 지금 그 최하층민 정도의 어떤 신분으로 추락한 이유가 공주가 더 이상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행동할 수 이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단계에 와서는 공주가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이제 쥐바퀴와 부리왕이 나타나서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했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아까 우리 그 뒷부분에 나왔죠. 물론 그 약간 동화가 이제 우리나라 버전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내용이 약간 변경은 됩니다. 완전한 줄거리가 바뀌는 건 아니고 표현이나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원판입니다. 원판 이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갑자기 왕자가 걸어 들어왔는데 비단과 우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했다. 그가 예쁜 여자가 문에 써 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려했다. 그러나 그녀는 거부하다가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왕자가 자신에게 구원했지만 자기가 조롱하며 퇴짜를 낳았던 쥐바퀴 부리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거절해봤자 소용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홀로 끌고 갔다. 그때 주머니들이 달린 끈이 끊어져서 단지들이 떨어졌다.
그래서 수프가 쏟아졌고 음식 부스러기가 사방으로 튀었다.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봤을 때 모두 웃음을 터뜨리며 조롱했다. 그녀는 차라리 수천 길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다. 지금 이게 원문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유튜브 방송으로 본 내용은 약간 그 각색이 되고 조금 다르죠. 예,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새로 우리나라 버전으로 동화를 쓸 때 약간 각색인 거고, 이게 원래 원어입니다. 원어를 번역한 그대로 이제 이게 원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화 줄거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공주가 이렇게 이제 위에서 언급된 이런 일들을 겪게 된 과정에 대해서 지바키 부리왕이 얘기하지요.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가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자부심이 강한 당신의 마음을 꺾고 당신이 나를 조롱했던 당신의 그만함을 벌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때 그녀는 스디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그다란 잘못을 하여 당신의 아내가 될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완전히 지금 그만한 공주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기가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성이 이제 보면 우리 현대사에서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여성상, 좀 굉장히 억압받는, 그죠? 완전 기가 눌린 여성이죠. 수동적 여성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부장제 여성의 어떤 이상이 이렇게 겸손하고 여성스럽고 좀 뭔가 순종하고 이런 형 아닙니까? 지금 그런 형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화에 등장하는 공주와 유사한 인물이 또 예를 들어서 고대 문학 작품에서 또 나오는데, 고대 영국의 영웅서사십니다. 베어울프라고. 이게 헐리우드 영화로도 실사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베어울프? 이 베어울프를 보면은 이 이제 고대 문학서사시에서 남자들을 거부하며 자부심이 강한 여자의 이름은 스리도입니다. 스리도. 근데 결국에 이 여자가 오파 왕에 의해서 제압되어서 거의 부인이 되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강한 여성이었는데 이 제압이 됩니다. 이 영화 이제 베어울프를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제가 영화를 동영상은 있지만 너무 시간이 또 틀어주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해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간단한 줄거리만 돼 있는 내용이면 제가 소개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는 또 베어울프보다 좀 더 앞서 나온 이야기인데 오딘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덴마크인의 행적에 있는 이야기인데 책 그 모음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덴마크인의 행적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전집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오딘은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 접근하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대부분 신들이 그렇죠. 능력이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린트라는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는 오딘이 금으로 된 물레를 주겠다고 해도 구애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오딘이 마력을 사용하여서 이 소녀를 자신에게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남성에게 복종하지 않으려는 자부심이 강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게르만 신화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게르만 민족은 원래 독일의 이제 조상 아닙니까? 게르만의 대이동,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이 지바키 부리왕이란 동화가 여성 지배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동화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동화에 등장하는 여성이 굴복된 여성으로 묘사되게 지금 만든 거예요.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그죠? 그래서 이것은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표현에서도 중세뿐만 아니고 그림 형제의 동화가 수집된 그 19세기에서도 여성은 이제 독일어로 여러분 독일어 잘 모르겠지만 프라우가 아니고 바이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9세기에 여성은 디 프라우가 아니라 다스 바이프였다 그랬는데, 프라우는 원래 여성을 의미하는 그 호칭에 들어갑니다. 무슨 부인, 여사, 부인 할 때
와이프는 계집, 아낙네,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금 아주 격화시킨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많이 썼어요. 와이프. 우리로 치면 무슨 아낙네, 무슨 계집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천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림 형제 동화가 수집된 시기 독일 사회도 보면은 여성을 마치 물건처럼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뭐 조선 시대든 예전에 뭐 삼국 시대든 좀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분 차별 이런 게 있었고 성차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건영주 지배력이 가정의 영역까지도 결국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봉건영주가 신랑보다 앞서서 신부와 결혼 첫날 밤을 보내는 권리 이런 것까지도 있었습니다. 너무 비인간적 아닙니까? 신랑 입장에서는 진짜 그죠? 이거는 뭐 여자뿐 말고 남자 자존심까지 뺏어가는 그래서 한때 이런 시기까지 있었습니다. 그죠?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전에 그 남녀 차별 또 어떤 신분에 의한 그죠? 차별 이런 게 다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화가 구전되어서 오래 전부터 이제 전해져 오다 보니까 동화가 만들었던 그 시기의 어떤 시대상이 이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입이 동화에서 나오는 강한 여성에서 약한 여성으로 이렇게 약화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지바키 부리왕에서도 그런 내용을 봤지만 12명의 사냥꾼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강한 여성이 약한 여성으로 바뀌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사냥꾼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원래 소위 말하는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여성 해방된 그런 강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동화에서 한 왕자가 한 공주와 약혼을 하였는데 그 왕자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이제 공주한테는 뒤에도 나오지만 나는 가야 해요. 네? 나는 가야 해요. 당신을 떠나야 해요. 여기 당신에게 정표로 반지 하나를 주겠소. 내가 왕이 되면 다시 와서 당신을 데리고 가겠소. 이런 말을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면 그 당시에는 뭐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와보니까 아버지는 다른 신부를 하나 딱 골라놓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죠. 왕자가 아버지 뜻을 이제 안 따르려고 하니까 왕자와 약혼한 첫 번째 신부가 이 소식을 듣고 왕자가 배신한 걸로 알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자신과 똑같은 얼굴과 신체를 가진 11명의 여자를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신부는 이들과 함께 사냥꾼의 옷을 입고 왕자의 성으로 가서 왕자의 사냥꾼이 됩니다. 여기에서 수동적인 약한 여자와는 다른 여성상이죠. 아직까지는. 만약 이 첫 번째 신부가 수동적인 약한 여자라면 자기 신랑의 약속을 믿고 집에서 조용히 기다렸을 건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신부는 자신의 운명을 어쨌든 간에 뭐든지 내 운명이라니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타입이 아니죠. 수동적인 타입이 아니고 자립형 독자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선택한 복장은 사냥꾼 복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냥꾼은 뭐예요? 사냥하잖아요, 동물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신부는 자기 운명을 이제 스스로 개척하고 수동적인 그런 여성이 아니고 여기에 사냥꾼이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냥꾼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호전적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동화 이제 결말부에 가보면은 첫 번째 신부는 이 두 번째 신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까지 여성 해방적이고 독립적이고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소위 이 여성적인 어떤 이 연약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동화에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여성에 의하지 않고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죠? 이 동화 텍스트에서 보면 강한 여성이 남성의 시각, 남성의 입장에서 관찰되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제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첫 번째 신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가서 그녀를 도우며 장갑을 벗기는 순간 자기가 헤어질 때 준 반지를 다시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보면은 어쨌든 처음에 그렇게 강했던 여성이 아쉽게도 결말부에 가서 또 이렇게 연약한 여성의 모습으로 약화된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부장적인 남성 지배적인 부권사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선택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정신적인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정신적 능력. 여성으로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남자한테 당할 수가 없죠. 그럼 여성이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은 역시 현명한 어떤 지혜, 이런 걸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동화 제목을 보세요. 영리한 농부의 딸. 그죠? 원 제목이 디 클루게 바우런 토흐트입니다. 독일어로. 그래서 이 동화에서 보면은 가난한 농부의 딸이 이제 주인공인데, 이 딸의 아버지가 밭을 갈다가 금으로 만들어진 절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절구공이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그를 가두어 버립니다. 농부가 계속해서 딸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듣고 왕이 그 딸을 데리고 이제 오게 해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왕이 내는 수수께끼를 볼까요? 그때 왕은 말했다. 옷을 입지 말고 벌거벗지도 말고 말을 타지도 말고 수레를 타지도 말고 길 안쪽도 아니고 길 바깥쪽도 아니고 내게 올 때는 이렇게 와라.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너와 결혼하겠다. 당사자가 결혼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마치 뭐 베풀듯이 결혼하겠다. 이 당시만 해도 왕이라면 모든 게 다 가능한 시대니까죠. 상대방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이렇게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봤습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옷을 입지 말고, 그렇다고 벌거벗지도 말고, 말을 타지도 말고, 수레를 타지도 말고, 길 안쪽도 아니고 길 바깥쪽도 아니고 내게 올 때는 이렇게 와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자, 밑에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딸이 옷을 발가벗은 후 그물을 휘감아 걸치고, 그 그물을 어쨌든 휘감았으니까 벌거벗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그물을 당나귀 꼬리에 묶어서 그녀의 엄지발가락만이 마차 궤도에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발가벗지도 않고 옷을 입지도 않았으며 길 안에도 있지 않았고 길 밖에서도 있지 않았다. 또 당나귀를 타고 오지도 않았고 마차를 타고 오지도 않았다. 그녀가 어리석은 남성인 왕을 상대로 자신의 현명함 덕택으로 왕의 아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구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뭐 왕이 어리석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이 여자가 더 현명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남성인 왕을 상대로 자신의 어떤 지혜를, 그죠? 무기 삼아 이제 아버지도 구하고 왕의 아내가 됐는데, 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뒤에 또 있어요. 성 앞에서 장작을 파는 농부들 중 한 농부의 말이 망아지를 낳았는데, 이 망아지가 황소들 속에 들어가게 되자 농부들이 서로 자기들 망아지라고 싸웁니다. 왕비인 이 농부의 딸이 이제 지금은 왕과 결혼해서 왕비의 신분이 됐죠. 이 왕비인 농부의 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여기서 또 발휘합니다. 원래 망아지 주인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 비법을. 왕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고, 왕은 왕비가 자신을 속였다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왕비를 쫓아내며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져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쫓아내니까 대신에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왕비는 수면제를 탄 이별주를 왕에게 먹이고 왕이 잠이 들자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또 현명하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왕이 왕비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결혼을 합니다. 예. 참. 근데 이런 어떤 비슷한 소재들이 좀 변형되어서 다른 동화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그림 형제의 동화가 좀 의미 있는 것은 이 그림 형제의 동화가 원초적인 소재가 되어서 여기에서 좀 더 각색되고 좀 더 보충 보완되고 다른 동화 작가들에 의해서 그죠? 조금 좀 변형돼 가지고 또 수많은 다른 동화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각 나라마다 또 소개되면서 그 나라 버전으로 우리나라에 올 때는 우리나라 버전으로 우리나라 시대로 또 배경을 삼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화를 읽을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동화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작은 또 그림 동화에서 왔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뒤늦게 이제 아는 경우가 많죠. 그죠? 네, 노래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동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외국 동요더라 뭐 이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림 동화가 그림 형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동화와 관련해서는 그죠? 그래서 이 이제 왕이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어리석음을 이제 반성하고 다시 왕비의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다시 결혼식 올린답니다. 그래서 이런 모티브가 그림 형제의 전설인 뭐 바인스페르크 여자들이라는 이야기에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전설 내용을 잠깐 보면은 여기 나오다시피 성이 포위되어 항복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데 성에 살고 있던 여성들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데리고 나가도 된다는 허락을 얻어냈습니다. 아침에 여성들이 전부 자기 남편을 등에 업고 성을 떠났답니다. 이 전설이 이 호헨슈타우펜 시대의 정치적 선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보여주는데 그만큼 남편을 잘 받들라는 어떻게 보면은 막 계도적인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 현명한 여자 뭐 힘으로는 육체적인 힘으로는 남자들한테 안 되지니까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들이 결국은 남자를 이제 좌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성에 대한 여성의 정신적 우월성, 즉 여성의 어떤 지혜로움이 현명함이 이 공주에게서 이제 발견되는데 어쨌든 이 공주가 원래는 또 하찮은 농부의 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부의 딸이든 공주든 뭐 신분과는 관계없이 여성에게서 이런 지혜로움이 그림 형제의 동화에서 많이 나옵니다. 남성에 비해서 좀 더 현명하다는 그죠? 여성들이. 그래서 이런 게 꼭 그 육체적인 어떤 뭐 강함뿐만 아니고 이런 지혜로움이 사실은 여성의 어떤 남성이 여성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림 형제 동화에서 나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쭉 그림 형제 동화에서 강한 여성의 흔적, 또 강한 여성만이 아니고 이 강한 여성에서 좀 약화되는 경우, 강한 여성이 길들여지는 경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형제 동화에서 보면 여성은 신분상으로 보았을 때 공주가 최상의 신분이죠. 그리고 농부의 딸이나 하녀 이런 게 이제 최하의 신분인데 우리 인간의 발달 단계로 봤을 때 여성은 주로 어린 아이에게서 이제 그런 이제 단계에서 결혼할 수 있는 나이, 성년, 막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연령대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나이 많은 부인은 이제 잘 안 나오죠. 여성 주인공은 잘 안 나와요. 주변 인물로 나와도. 그래서 그림 형제 동화에서 등장하는 이 수많은 여성들 중에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강한 여성들도 의외로 많았다는 거, 그죠? 전부 순종형은 아니었죠. 그 중에 한 타입이 우리가 봤던 지배자로서의 여성 타입, 그죠? 그런데 이러한 여성 타입은 자부심이 좀 강하고 거만하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 타입이 등장하는 동화의 줄거리는 여성의 자부심과 이 거만함을 제거하고 남성이 여성의 지배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동화 줄거리를 그렇게 이제 끌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지배자로서의 강한 여성이 등장하는 동화들에서 이 지배자로서의 모습이 더 이상 현실적인 어떤 그런 어떤 구조가 되지 못하고 공주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있어서 남성에게 수수께끼나 숨바꼭질 같은 과제를 부여하는 지배자로 등장했다가 그 공주가 구하는 남성들로부터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부여하는 이유는 자신의 권력을 남성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죠. 그죠? 그게 이제 최선의 선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여성이 남성에 의해 제압됨으로써 남성이 결국 승리자가 되고 여성이 패배자가 되는, 그죠? 이런 결말이 이제 현대 우리 여성들이 시각에서 볼 때는 좀 아쉽죠. 그 당시 어떤 시대상이 어쩔 수 없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여성이 등장하는 동화들에서 보면 이 모권사에 대한 희미한 흔적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동화가 결말 부분에서 여성의 권력이 남성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결국은 모권사에서 부권사회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런 게 나오죠. 원래 태초에는 대제 여신 가야에서 출발하죠. 모계제, 모권사에서 출발하지만 나중에 제우스 신이 그 올림푸스 12신 최고의 신이 되고 이렇게 부권사회로 넘어가는 게 신화에서도 나오죠. 이 동화에서도 그런 게 이제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형제 동화에서 보면 자부심이 강한 여성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죠. 그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이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현명함과 아름다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선천적인, 뭐 예전에는 선천적이고 요즘에는 뭐 우리가 성형수술도 하고 돈만 있으면 아름다움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이 아름다움은 선천적입니다. 그러면 후천적으로 가능한 게 뭐냐? 현명함입니다. 물론 이 현명함도 선천적인 점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후천적으로 자기가 책도 많이 보고 또 많이 이제 생각도 하고 노력해가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남성들에게서 자기가 이제 남성들의 어떤 그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무기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명함과 아름다움은 그림 형제의 동화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부권사에서 요구되는 여성상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무기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 남성을 향해서 작용하는 여성만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림 형제의 동화에서 묘사되는 아름다움은 단순하게 그런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고 개구리 왕자에서도 이제 나타나듯이 여성이 남성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아름다움과 더불어 이제 지혜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즘에는 성형을 해서라도 아름다워지려는 여성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이런 동화가 이런 이제 일조한 것 같아요. 뭐 우리 같은 경우 물론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어릴 때부터 이런 동화, 공주병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동화를 이제 듣고 자라다 보면 그죠? 그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지배자와 같은 그런 강한 여성이 그림 형제의 동화에서는 흔적은 남아있지만 결국 결말에 가서 그죠? 조금 그런 게 아쉽는데 하지만 강한 여성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부권사에서 요구되는 그 여성상 속에서 남성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여성만의 현명함 또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 이 두 가지는 여성의 어떤 최대한의 무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텍스트는 이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동화 속에 나타나는 강한 여성의 흔적은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릴 때는 그냥 재미로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기가 꿈을 꾸듯이 동화를 통해서 공주 왕자
이런 어떤 환상 속에 우리가 살다가 성인이 되면서 점차 현실을 깨닫게 되죠. 동화 속에 이제 그런 그 어릴 적 가졌던 꿈은 현실과 맞지 않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동화를 이제 변조해서 요즘에 보면 뭐 슈렉이라든지 이 보면은 이 현실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만화 영화로 뭐 이렇게 헐리우드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현실을 일찍 깨닫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이제 저희가 좀 더 자립심이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동적인 여성보다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텍스트를 할지 제가 조금 더 선택을 해서 뒤에 수업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